혹시 수영 배워보셨나요? 처음 수영 배우러 가면 다들 힘 빼세요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에 힘을 주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려고 애를 쓰는 건데 오히려 가라앉습니다. 이게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런가, 운동신경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저 코치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는 건가, 수영장 물을 내가 다 먹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반대로 힘을 빼고 나면 신기하게도 물 위에 가만히 떠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확장하면 이는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확대해 보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본질적으로 물에 뜨는 행위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내면의 인정 욕구와 비슷하고, 착함이라는 건 자유형, 저병 같은 어떤 영법 같은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주고 애를 쓰며 착함이라는 그 영법을 구사하고 살게 되는 거죠.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크고 작게 갖고 사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수영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힘을 뺄 때 비로소 진짜 나는 물론이고 세상과도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심리학자 머레이 보에는 이런 상태를 자기분화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강박은 사실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신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인식하고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때 비로소 나다운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힘을 빼는 건 결국 자기 분화의 연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착하게 살려는 노력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은 너덜너덜 지칠 대로 지친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나왔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 연미정이라는 인물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드라마 작가님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미정에게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흔적을 보았거든요. 미정은 착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전 남친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하는 그 미정은 자기를 표현하면 시끄러워지는 그 집안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이나 말 대신 참고 자처하는 것으로 살아온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잘 표현해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미정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어릴 때 부모님 일을 도와야 되는데 언니 오빠들은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기 바빴지만 미정은 학교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일을 도왔다며 미정의 엄마가 기특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는 말 맞다나 어른들에게는 기특하고 속 깊은 아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초딩 미정의 표정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좀 아려요. 어린 미정도 언니 오빠처럼 나가서 뛰어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어른들이 하는 그 힘든 일이 재미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네 차례, 내 차례, 네 잘못, 내 잘못 하고 싸움이 나니까 그게 더 괴로운 어린 미정은 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용히 자기가 맞기로 선택했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착해져 버린 사람들은 대부분 뒤늦게 한 번쯤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 연인, 회사, 친구 할 것 없이 굳은 일에도 앞장서며 살아가잖아요. 이때 사실 이걸 버티는 힘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줄 거라는 마음이죠. 근데 진짜 야속하지만 저렇게 애를 써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기보다는 세상은 그냥 원래 저런 사람, 좀 부려먹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분류해버릴 때가 더 많죠.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이들은 많이 무너집니다. 일례를 들어보자면 부모님 재산으로 싸우는 형제들을 보면 꼭 그래요. 자식 중에 착한 자식은 살면서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어릴 땐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어른이 되어서도 힘든 상황이 와도 손 벌리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형제들은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주저앉아서 생떼 쓰고 커서도 힘들면 가서 부모를 쫄라 사업자금으로, 빚상환금으로, 결혼자금으로 큰 돈들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역할이라고 인지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이때 대부분 부모는 이를 착한 자식에게는 미안하니까 숨기더라고요. 그리고 착한 자식이 결혼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땐 부모도 도와줄 여력이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다른 형제들을 돕느라 다 썼으니까. 착한 자식은 이때도 그래 내가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하지만 이때 부모 형제들의 태도가 분란을 일으킵니다. 형제들은 너도 필요할 때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생색이냐고 쏘아붙이고, 부모는 형제들이 어려워서 도와준 걸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냐고 되려 착한 자식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죠. 이때 완전하게 착한 자식은 무너지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이런 일이 스케일의 크기만 다를 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이게 단순히 불쌍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살아내야 했기에 남들보다 마음의 깊은 층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적고 감정을 쉽게 꺼내지는 않지만 그 대신 남을 이해하는 넓이가 넓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깊이감을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뻗는 미정의 형제들은 드라마 후반부에 가서야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서 자기 내면으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하고 드라마는 끝납니다. 뭐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미정이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해온 일을 형제들은 30 넘어 한참 어른이 되고 나서야 나를 찾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들이 더 몰입해 나가는 긴 여정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튕겨나와서 다시 조금 얕지만 발랄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미정은 애진작부터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단순한 원망이나 자학이 아니라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복귀합니다. 사업하는 그럴싸해 보이는 연인, 나를 초라하게 만들 만큼 잘 나가지도 그렇다고 아주 못나지도 않은 포지션을 원했던 자기 마음을 타인에게 고백해내기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힘은 어쩌면 거의 히어로물에서나 보는 슈퍼파워처럼 쓰여집니다. 드라마 끝에 미정은 결국에서야 자기 자신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극중에서 가장 밝은 웃음을 보이며 끝나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요. 드라마 엔딩이 극중 시작 지점에서 3, 4년가량 지난 시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황은 거의 바뀐 게 없거든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떠났다가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연인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직장은 더 작은 규모로 옮겨졌고, 돈 빌려간 전 남친 놈은 여전히 돈은 안 갚고 미정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전 여친과 보란듯이 장가까지 간 상태입니다. 근데 삶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죠. 바뀐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나와 소통하여 진짜 나를 찾아냈다는 것. 미정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톨스토이가 말한 인간 성장의 동력이 떠올랐습니다. 톨스토이는 성장의 핵심을 3가지로 설명했거든요. 소통, 죽음을 인지하는 삶, 몰입. 나와의 소통을 통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진짜 나로서 타인과 세상에 마주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소중한 진짜 내 사람들을 분류해내고 그들과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감각까지 얻습니다. 여기서 몰입은 그 유한함을 인지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것이죠. 이때 미정의 착함은 어떠한 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선택한 사랑과 삶으로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연인에게 끊으라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편의점에 들러 술을 사다 줄 수 있는 마음, 또 술에 취해 주절주절 주정 부리는 연인에게 왜 이렇게 이쁘냐고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는 것. 이건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라 선택의 경지로 보여집니다. 저도 언젠가 조금 얕더라도 에너지가 바깥으로 뿜어지는 화끈하고 좀 시원스러운 사람들을 동경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동경합니다. 부러워요. 나 원래 이래 하면서 툭툭 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여요. 하지만 만약에 다시 살게 되는 기회가 있고 이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아주 많이 고민되겠지만 저는 그때도 지금의 저의 성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남들은
착하다고 해주더라도 사실 내 안에서는 얼마나 더러운 생각과 무시무시한 복수극과 손해보지 않으려는 계략이 펼쳐졌었는지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멋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전히 그렇게 후지고 깝깝한 구석도 많지만 착하기 위한, 사실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그 노력을 멈추고 나니까 저는 점점 더 제가 좋아집니다. 뭔가 뭐랄까요, 좀 깊이감은 유지되는데 사방이 막혀있는 그 깝깝함에서는 벗어났을 때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전히 부족하고 구질구질한 부분이 많지만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또 버림받지 않기 위해 착함을 노력하고 있었다면 잠깐 멈춰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누굴 위해 웃고 있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사실 미움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용기는 바닥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랑받지 않을 용기, 인정받지 않을 용기는 나와의 소통을 통해 충분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답게 살 수 있죠. 힘을 주면 가라앉습니다. 힘을 빼면 떠오르고요. 착함을 노력하면 세상은 그걸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여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진짜 착함은 고마워해 줄 수 있는 내 사람들에게 다 않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나와 소통하기 위한 3줄 양식 영상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